과장님, 저희 그만둬야 할까요? 연금이 반이나 깎인대요. 지난주에 제게 전화하신 67세 박영수 씨 말씀이에요. 은퇴 후에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는데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버신대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확인해 보니까 원래 받으셔야 할 금액의 절반밖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70만 원 받으실 걸 35만 원만 받으신 거죠.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냈는데 왜 일한다고 연금을 깎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일을 안 할 걸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나요? 저는 연금상담센터 대표 김성수입니다. 20년 넘게 연금 상담을 해왔는데요. 박영수 씨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하면 연금이 깎여서 고민하시는 분들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 이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월 410만 원 넘게 벌면 연금이 깎였는데 앞으로는 월 620만 원까지는 연금을 안 깎아요. 연봉으로 따지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려 2천만 원이나 차이 나요. 계산해 볼게요. 만약 월 500만 원 버시는 분이라면 지금까지는 연금이 좀 깎였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한 푼도 안 깎여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더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이죠. 10년이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박영수 씨한테 제가 이 소식 전해드렸더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시더라고요. 정말요? 내년부터요? 그럼 저 계속 일해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하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일하시고 연금도 다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 40분 동안 여러분께 2026년 연금 개혁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심지어 주택연금까지 다 바뀌거든요. 놓치시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손해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분들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 회사 다니다가 퇴직 앞두신 분, 집 한 채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신 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까 박영수 씨 사례 말씀드렸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현재 제도부터 설명해 드릴 거. 지금은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있어요. 요즘 기준으로는 만 63세부터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64세, 65세로 점점 늦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상 수령 나이가 되고 나서 5년 동안은 조금 특별한 규칙이 적용돼요. 이 5년 동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깎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월 309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정부에서 발표할 때 309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손에 쥐시는 돈하고는 좀 달라요. 이 309만 원이라는 건 연말정산할 때 쓰는 기준이거든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하기 전에 금액이에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실수령액으로는 한 41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대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연금이 안 깎여요. 그럼 연봉 5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느냐? 넘는 금액에 비례해서 국민연금이 조금씩 깎이기 시작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깎여서 최악의 경우에는 받으실 연금의 절반까지 깎일 수 있어요.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사실 찬반이 있어요. 내가 낸 돈인데 왜 깎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낸 돈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국가가 보태주는 혜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지금 연금 받으시는 세대 분들은 내신 것보다 훨씬 많이 받으세요.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그 차액이 메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소득이 꽤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국민연금을 조금 줄여서 그 재원을 정말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쓰자는 취지였어요. 세대 간 그리고 같은 세대 내에서도 형평을 맞추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일해서 버는 돈,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감액 대상이 되는데요. 이자나 배당 같은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한 푼도 안 깎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 버시면 국민연금이 깎이는데 집에서 주식이나 예금으로 이자 배당을 한 달에 1천만 원 받으시든 1억을 받으시든 연금은 그대로 받으세요. 이게 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맞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뭘 바꾸려고 하느냐. 그 감액 기준선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309만 원인데 이걸 509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월 620만 원 정도, 연봉으로는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후에 연봉 7천만 원까지는 받으시는 국민연금을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200만 원 정도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일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에요. 자, 이제 기초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하고는 또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신 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기초연금은 좀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들께 국가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초연금은 얼마나 드릴까요? 월 34만 2천 원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전 정부에서는 이걸 4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도 감액 제도가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 2천 원을 다 받으세요. 문제는 부부가 함께 사실 때예요.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면 각각 34만 원씩 받아야 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각각 20%씩 깎여요. 계산해 볼게요. 34만 원에 20%면 약 6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한 분당 27만 4천 원씩 두 분 합쳐서 54만 8천 원을 받으세요. 만약에 감액이 없었다면 68만 4천 원 받으셨을 텐데 13만 6천 원이 깎이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감액을 없애야 한다는 쪽 의견을 들어볼게요. 혼자 살면 다 주고 둘이 살면 깎는다. 이게 말이 되나? 부부라고 해서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왜 차별하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주장이에요. 요즘은 고령화 사회잖아요. 부부가 함께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좀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죠. 반대 의견도 있어요. 혼자 사는 것하고 둘이 사는 건 생활비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집세,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이런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이런 건 혼자 살든 둘이 살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둘이 산다고 해서 집세가 2배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식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먹을 때보다 둘이 먹을 때가 인분당으로는 더 저렴하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공동생활비라고 하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부부가 함께 사실 때 각각 100%씩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을 봐도 여러 가지예요. 부부라고 감액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20% 정도 감액하는 나라도 있고 더 많이 감액하는 나라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정 부분 감액은 필요하다고 봐요. 공동생활비라는 게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될 거잖아요. 그럼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재원은 한정돼 있어요.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느 정도 감액은 유지하되 대신 금액 자체를 좀 더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는 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아마 20%를 좀 줄이는 방향일 거예요. 10%로 줄일지 아니면 완전히 없앨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큰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기초연금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드려요. 노인 10분 중에 7분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이게 맞느냐 틀리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70%까지 주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소득이 꽤 높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에 10억짜리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 다른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집값만 높고 현금 소득이 없으시면 실제로는 어려우실 수 있죠.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해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려고 이것저것 조정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증여를 한다든지 재산을 분산한다든지 하면서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데도 70%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서 못 받으세요. 이런 게 좀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안해요. 대상을 줄이되 금액을 올리자. 지금은 70%한테 34만 원씩 드리는데 차라리 하위 40%나 50%한테 50만 원, 60만 원씩 드리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초연금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노인 빈곤을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범위를 너무 넓게 해놓다 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가는 금액이 적다는 거죠. 특히 지금은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년 전에 기초연금 만들 때는 국민연금이 별로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넓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앞으로 은퇴하시는 베이비붐 세대는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을 30년 넘게 내신 분들이에요. 국민연금만으로도 기본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없거나 아주 적으신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누진형 최저보장제도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소득이 0원이든 뭐든 다 똑같이 34만 원 드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소득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60만 원, 70만 원 드리고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4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자는 거죠. 물론 이렇게 바꾸면 반발도 있을 거예요. 지금 받고 계시던 분들 중에 일부는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 생각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내려면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집중해야 하니까요. 다만 급격하게 바꾸면 혼란이 크니까 단계적으로 천천히 바꿔나가야겠죠. 여러분 중에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받고 계신 분들 연금을 갑자기 끊거나 줄이진 않을 거예요.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부터 조금씩 기준이 달라질 거고 그것도 여러 해에 걸쳐서 천천히 바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앞으로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제도 개편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퇴직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퇴직연금이 뭐냐고요? 회사 다니시다가 그만두실 때 받는 돈 있잖아요. 그게 퇴직금이에요. 퇴직연금은 그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관리하는 제도예요. 지금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금으로 줄지, 퇴직연금으로 줄지. 근데 앞으로는 이걸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릴 거.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퇴직연금 도입한 곳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로는 한 50% 정도 돼요. 절반은 했고 절반은 안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회사 규모별로 차이가 커요.
직원이 300명 넘는 대기업은 거의 90% 이상이 퇴직연금을 도입했어요. 근데 10명 미만 작은 회사들은 10%밖에 안 돼요. 영세한 회사일수록 퇴직연금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 뭐가 다른지 이해하셔야 해요. 퇴직금은요, 회사 장부에만 적어놔요. 이 직원 일한 지 5년 됐으니까 퇴직금 3천만 원 쌓였네 이렇게 기록만 해놓는 거예요. 실제로 돈을 어딘가에 따로 빼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직원이 그만두면 그때 회사 돈으로 주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 회사가 망하면 못 받아요. 실제로 영세한 회사들이 어려워져서 문 닫을 때 직원들이 퇴직금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퇴직연금은 달라요. 회사가 매달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돈을 넣어요. 직원 명의로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든 말든 그 돈은 이미 직원 거예요. 안전하죠? 그래서 정부가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을 해라 이렇게 의무화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문제예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에요. 지금까지는 장부상으로만 기록해 놓다가 직원 나갈 때 주면 됐는데 앞으로는 매달 실제로 금융회사에 돈을 넣어야 하잖아요.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의무화는 가야 한다고 봐요. 직원들 권리를 보호하는 거니까요. 다만 작은 회사들한테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겠죠. 자, 그럼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더 큰 이슈가 있어요. 바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DB형하고 DC형. DB형은 확정급 여형이에요.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하고 비슷한 거죠. 회사가 알아서 운영하고 나중에 정해진 금액을 줘요. DC형은 확정기여형이에요. 회사는 매달 정해진 금액만 넣어줘요. 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는 직원이 선택해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펀드에 넣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예금으로 놔둘 수도 있어요. 잘하면 많이 받고 못하면 적게 받는 거죠. 문제는 뭐냐? DC형 선택하신 분들이 대부분 운용을 잘 못하세요. 아예 방치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전체 자산의 90% 가까이가 그냥 예금으로 묶여 있어요. 수익률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차라리 국가가 모아서 운영해주면 어떨까?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데서 큰 규모로 운영하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이걸 퇴직연금 기금화라고 해요. 찬반이 엇갈려요.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개인이 각자 운영하니까 수익률이 낮은 거다. 전문가들이 큰 규모로 운영하면 훨씬 나을 거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 수익률이 민간 금융사보다 높지 않냐. 반대하는 쪽은요. 수익률이 낮은 건 투자 배분을 잘못해서지 누가 운영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개인의 소중한 퇴직금을 운영하다가 손실나면 누가 책임지냐. 그리고 민간 금융시장을 위축시킨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제 생각엔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은 기금에 맡길 수 있게 하되 강제로 다 모으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푸고 싶어요. 퇴직연금 의무화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정부는 연금으로 받으시도록 유도는 해요. 어떻게? 세금 혜택을 줘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다 내야 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깎아줘요. 그러니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죠. 여러분, 퇴직연금 의무화는 좋은 방향이에요.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니까요. 다만 어떻게 운영할지, 중소기업 부담은 어떻게 줄일지 이런 세부 사항을 잘 설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크레딧 제도예요. 크레딧이 뭐냐고요? 영어로 신용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추가 인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낸 만큼 받잖아요. 오래 내면 많이 받고
짧게 내면 적게 받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내지 않았어도 낸 걸로 쳐줘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크레딧이에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출산 크레딧하고 군복무 크레딧. 먼저 출산 크레딧부터 볼게요.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요. 왜 그럴까요? 출산 장려 때문이죠.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이 낳으면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줬어요. 첫째는 해당 안 되고, 둘째 낳으면 12개월, 셋째 낳으면 추가로 18개월, 넷째도 18개월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바뀌었어요. 작년 3월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냐? 첫째 자녀부터 인정해줘요. 첫째 낳으면 12개월, 둘째부터는 각각 18개월씩, 그리고 한도도 없어졌어요. 다섯째, 여섯째 낳으면 계속 18개월씩 추가돼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계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자녀가 셋 있으신 분. 전에는 둘째, 셋째만 인정받아서 12만 1830개월이었어요. 이제는 첫째, 둘째, 셋째 다 인정받아서 1218만 1848개월이에요. 1년 반이 더 늘어난 거죠.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이 얼마나 늘까요? 대략 월 10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평생 받는 거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사전 지급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아이를 낳아도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60대가 돼서 연금 받을 때 그때 가입 기간을 늘려서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긴 받는데 30년 후에 받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해요. 지금 정부가 출산하면 혜택 드립니다. 이렇게 홍보하는데 실제 비용은 30년 후 젊은 세대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전 지급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아이를 낳으면 그 즉시 12개월치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가입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비용도 지금 정부가 부담하는 거고요. 이게 훨씬 합리적이에요. 세대 간 형평도 맞고 실제 출산 장려 효과도 더 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출산 크레딧은 부부 중 누가 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보통은 아내분이 받으시는데 남편분이 받으셔도 돼요.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자, 이제 군복무 크레딧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잖아요. 요즘은 18개월 정도 가죠. 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가입 기간이 짧아지니까 나중에 받는 연금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군복무한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자는 게 군복무 크레딧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6개월밖에 안 쳐줬어요. 18개월 갔다 와도 6개월만 인정. 이게 말이 안 되죠. 아니, 18개월 다녀왔는데 왜 6개월만 쳐주냐 이런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을 개정했어요. 12개월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2배로 늘어난 거죠. 이게 작년에 통과돼서 올해부터 적용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회에는 18개월 전부 다 인정해 주자는 법안도 올라와 있어요. 군복무한 기간 전체를 다 쳐주자는 거죠. 이게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데 아마 조만간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군복무 18개월 인정받으면 나중에 연금이 얼마나 늘까요? 대략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더 받으실 수 있어요. 평생 받는 거니까 총액으로는 수백만 원 차이가 나죠. 여러분, 크레딧 제도 잘 챙기셔야 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하셔야 해요. 출산 크레딧은 아이 낳으시고 나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시면 돼요. 출생신고하실 때 함께 하시면 편해요. 군복무 크레딧은 전역하시고 나서 신청하세요.
이것도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돼요. 전역증이나 복무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놓치시면 손해예요. 몇 년 지나서 신청하셔도 소급해서 인정은 해주는데 그 사이에 받으셨을 혜택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니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크레딧 제도가 좋기는 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산율을 높이려면 크레딧만으로는 안 돼요.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죠. 군복무도 마찬가지예요. 크레딧 주는 것도 좋지만 복무 기간을 더 줄인다든지 봉급을 올린다든지 이런 게 더 근본적인 개선이에요. 그래도 크레딧 제도 자체는 좋은 거예요. 공정하니까요. 출산이나 군복무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손해보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걸 보상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시거나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려요. 귀찮다고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마지막으로 주택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택연금은 좀 특별해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어떤 원리냐면요. 제가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현금은 없어요.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그럴 때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매달 돈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으신 돈을 정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모기지예요. 모기지는 집을 사려고 대출받는 거잖아요. 주택연금은 반대예요. 집은 있는데 현금이 필요할 때 쓰는 거죠. 누가 주로 이용하냐? 재산은 집밖에 없으신 분들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많이 그러세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셨는데 현금은 별로 없으세요. 연금도 적고요. 그런 분들한테 주택연금이 큰 도움이 돼요.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집만 가능해요. 이게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실거래가가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얼마예요? 서울 평균이 10억 넘어간 지 오래됐어요. 12억 넘는 집도 많죠. 그럼 그런 집 가지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못 쓰세요. 집값 12억 넘으면 부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서울에 오래 사셨는데 살던 집값이 올라서 12억 넘는 경우 많거든요. 실제로는 현금 소득이 없으셔서 어려우신데 집값만 높은 거예요. 이런 분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하죠. 그래서 주택연금 대상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12억이 아니라 15억, 20억까지 올리자는 거죠. 실제로 몇 년 전까지는 9억까지만 됐어요. 그걸 12억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또 부족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민간은행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은행 같은 데서 고가 주택 대상 주택연금 상품을 내놨어요. 12억 넘는 집도 가능하게요. 근데 민간 상품이다 보니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금리도 높고 받는 금액도 적어요.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을 고가 주택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도 찬반이 있어요.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주택연금은 서민지원제도다. 20억, 30억짜리 집 가진 사람한테까지 국가가 지원해 줄 필요 있나? 그런 분들은 집 팔면 되지 않나? 일리 있는 말이에요.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부유층까지 확대하는 게 맞냐는 거죠.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말해요. 고가 주택 가진 분들이 가입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드는 건 아니다. 오히려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된다. 그리고 그분들도 집 말고는 재산이 없을 수 있다. 무조건 집값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게다가 고가 주택까지 주택연금 대상이 넓어지면 시장에 돈이 더 풀리잖아요. 그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죠. 제 생각엔 어느 정도는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무제한은 아니고
적정선을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 20억까지는 인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주택연금 가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에요. 첫째, 주택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어요. 100세까지 사셔도 계속 나와요. 이게 큰 장점이에요. 일반 금융상품으로는 이렇게 못해요. 둘째, 집값이 오르면 유리해요. 연금 받는 금액은 처음 가입할 때 집값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정산할 때 이득이에요. 셋째, 배우자 보호가 돼요.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남은 분이 계속 받으실 수 있어요. 넷째, 집은 그대로 살 수 있어요. 소유권도 그대로고요. 단지 담보로 잡혀 있을 뿐이에요. 다섯째, 물려줄 수는 없어요. 돌아가시면 집이 팔리니까요. 자녀분들한테 집을 물려주고 싶으시면 주택연금은 안 맞아요. 여섯째, 중도에 해지할 수 있어요. 집을 팔고 싶거나 이사 가고 싶으면 해지하시면 돼요. 다만 받으셨던 돈은 돌려주셔야 하고 수수료도 내야 해요. 여러분, 주택연금 고민되시죠? 집을 자녀한테 물려줄 거냐 아니면 내가 편하게 쓸 거냐?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자녀분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 집으로 연금 받아서 쓰고 싶은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부모님 편하게 사세요. 집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상속받은 집 받아봤자 세금 문제도 있고 관리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 가족들끼리 충분히 의논하시고 결정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연금 개혁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개선되고, 퇴직연금이 의무화되고, 출산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되고, 주택연금 대상이 늘어나는 거 다 기억하시죠?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노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모르면 소용없어요. 꼭 챙기셔야 해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알려드리세요. 정보가 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세요. 연금 제도는 계속 바뀌거든요. 새로운 내용 나오면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연금상담센터 대표 김성수였습니다.